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시에 시작할까요? 네, 선생님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아, 네, 화면 공유는 허용해놨습니다. 네, 여기 한번 안내방에 한번 다시 공지할게요. 네, 8시 1분까지만 기다려보고 그때 시작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녹화돼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유튜브에 공지사항에 링크 올려서 같이 올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우선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녹화 시작하실 거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교사가 바라보는 금융교육으로 30분 정도 발표할 운정고등학교 수학교사 오국환입니다. 오늘 얘기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금융교육 관련해가지고 계속 수학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수학교사도 같이 금융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어떤 수학교사의 입장은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금융교육을 그렇다면 수학교육에서 맥락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교사지만 어쨌든 금융교육에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붙여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제교육이랑 좀 같이 섞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면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이 금융교육으로만 딱 떼어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수학 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 수학을 지도할 때 처음으로 느꼈던 거는 역시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내용과 방법적인 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데 일단 내용적으로는 경제 수학, 뭐 금융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초등 수준까지도 내려가기도 합니다. 뭐 비율, 하다못해 환율 뭐 이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사실 수학적인 내용은 비례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례식 같은 경우 초등학교면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어떤 수학의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교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 거냐.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대단히 빈약한데 이걸 왜 수학 교과에서 타이틀을 갖고서 지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환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율을 예로 든다면 이게 뭐 몇 대 몇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가르칠 수 있는데 애초에 그 환율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떼는 건지 뭐 매매 기준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려면 사회교과 성격을 가지고서 좀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맥락이 있는 실제 사회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저희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내용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에 익숙해 있지 어떤 사회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하는 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터러처들을 막 찾아보면은 분명히 어떤 파이낸셜 리터러시를 키우기 위해서 수학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연구들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이제 금융이나 경제를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꼭 수학하고 경제를 같이 가르쳐야 되는가? 혹은 수학하고 금융을 같이 가르쳐야 되고 금융교육 하는데 수학 선생님들은 그 앞에서 수학만 가르치면 되지. 금융교육의 맥락까지 우리가 왜 발을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특히 이제 옆에 붙여놓은 그림은 예전에 쓰던 경제수학 교과서인데 이 교과서 가르치면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교과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보던 수학 교과서랑 많이 달랐고 사실은 뭐 초창기 나왔던 교과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대단히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안 경제수학을 몇 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관점들이 생기는데요. 제가 이제 경제 수학 가르치면서 생겼던 관점은 경제 수학이잖아요. 이제 수학 교사로서 어떤 본문을 놓치지 않고서 경제를 가르치고 금융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기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결국은 수학적 모델링, 어떤 경제 상황을 가지고 수학적 모델링을 함으로써 수학을 가르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금융이든 경제든 그 맥락도 살고 그리고 수학 교사로서 어떤 아이덴티티도 잃지 않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뭐 금융 지식을 가르친다. 근데 금융 지식을 가르치는데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금융교사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렵고 수학교사 역할을 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고 경제 수학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새로운 어떤 수학적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경제 현상이랑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풀이하고 해석할 거냐 그런 방법을 다루는 과목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경제 수학을 배운 학생이라면 어떤 경제 현상을 자기가 수학적으로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수학 과목들이 어떤 내용학을 가르치는 과목이었다면 경제 수학 같은 과목들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는 현상을 수학의 언어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그 맥락 안에서만 금융도 살고 수학도 살 수 있는 어떤 교육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학적 지식은 또 새로운 현실적인 필요성이 도입되어야 하고요. 앞에서 이렇게 썰을 풀었던 거는 저도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실제로 교실에서 지도하는 방식, 그리고 몇 가지 지도했던 사례들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애들 가르친다라는 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앞에서 조금, 수학적 모델링, 그 수학 교사로 어떤 고충, 최근에 저의 관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제 수학 어떻게 가르쳤었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수학 지도 사례입니다. 보통 많이들 이렇게 지도할 것 같기는 해요. 수학 선생님들이라면. 경제 수학 지도 사례 첫 번째는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지도했던 어떤 사례입니다. 문제 제기. 처음에는 아무래도 학생들 문제를 좀 제기를 해줘야 되겠죠.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처음에 활동지에다가 타이틀을 박아놨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뭐 360만 원을 1년간 은행에 저축을 하는데 어떤 은행에는 연이율 3.6%로 정기 예금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다른 은행에는 6%로 그거를 360만 원 12달 동안 쪼개서 적금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어떤 상품에 저축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고등학생 애들은 아무래도 계산할 줄도 모르고 아직은 그리고 사실 예금이 뭔지 적금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이율 높은 적금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금융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금융적 지식을 갖고 있다, 금융적 리터러시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문제를 애들한테 던지고 나서요. 그러고 나면은 이 앞에 이제 사전 지식은 애들은 이 정도는 할 줄 안다라고 이제 깔고 가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배우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복리의 원리합계를 배워요. 그래서 S는 A 곱하기 1 플러스 R N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복리, 예금의 원리합계를 할 줄 알고요, 애들이.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들한테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 문제 속에서 모르는 말이 뭐가 있니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보통 물어보는 게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예요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 학교 애들이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편인데, 보통 중학교에서 반에서 1, 2등 하던 애들이 오는 학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뭔지 적금이 뭔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반에서 최소한 5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맥락 안에서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야라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렇다면 네가 모르는 게 뭐니? 그러면 이런 말을 모르는 거. 그렇다면 금융에 관련된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접근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금과 적금을 가르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금융 맥락에 대한 교육이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그냥 평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금은 이런 거고 적금은 이런 거야라고 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문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복리를 계산하는 방식, 사전 지식에 갖고 있는 저 공식은 예금에서의 원리합계를 구하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적금은 원리합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해결을 해야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또 예금과 적금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제의 상황을 제시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애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사실은 그림을 바로 지금 제시하긴 했는데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저 그림이 나와야 돼요. 예금도 예금 같은 경우에 처음에 큰 돈이 있고 나중에 큰 돈과 플러스 이자가 붙는다라는 다이어그램을 바로 보여주는 거지만 밑에 적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 돈들을 한 줄에 다 그리거든요.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저 돈을 처음엔 한 줄에 그리는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적금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렇게 서로 다른 줄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고요. 서로 다른 줄에 그림을 그려주면 애들이 나중에 그렇다면 처음에 들어간 돈은 조금 더 오래 있었으니까 이자가 많이 붙고 나중에 들어간 돈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적게 붙겠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해를 하게 되고 논의들을 쭉 거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애들한테 갖고 있는 인식은 뭐가 되냐면 예금 같은 경우에는 큰 돈에는 큰 이자가 한 번에 붙는구나. 근데 적금은 작은 돈을 집어넣어서 작은 이자가 붙는구나. 대신 오래전에 집어넣었던 돈은 어, 가장 최근에 집어넣었던 돈보다 더 많은 이자가 붙는구나 하는 식으로 대략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금과 적금, 금융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모델을 갖고 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수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사전 지식을 가지고서 니네가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겠니? 라고 던지고 역시 또 애들한테 활동을 계속 시키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애들이 나름대로 수학화를 하고요. 앞에서 갖고 있던 사전 지식들 예금의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 복리의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적금은 예금을 여러 번 불입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더 발문들을 해서 유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금의 구조가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매월 집어넣는 적립금을 A라고 했을 때 각 회수에 넣었던 그 돈들이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합계로 표현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역시 이번에는 수학적인 질문들. 그럼 이제 애들은 또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구조가 1 플러스 R을 공비로 받는 어떤 등비수열이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합을 구할 거냐. 우리가 수원에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배웠으니까 등비수열 합 공식에 이것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등비수열 합 공식이 1-R분의 A 곱하기 1-R n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R하고 지금 이 수열이 갖고 있는 공비하고는 공비도 1 플러스 R이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애들도 종종 있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인 센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상당히 좀 헤매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수원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공식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획득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앞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했고요. 거기서 금융적인 지식을 얻었고 그 금융 상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고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을 수학화했고 거기서 수학적인 질문 이것들의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기가 갖고 있던 수학 원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끌고 와서 이제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적립금의 원리합계 공식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융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학과 금융이 조합되는 게 수학
수학도 금융도 살 수 있는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적립금융 원리합계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다른 금융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밑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떤 대출의 상황 혹은 뭐 할부의 상황 이런 것들이 마침 교과서에도 잘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공식들 가지고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업을 하고 금융적인 거 배우고 그리고 이제 할인율이라든가 새로운 금융적인 내용도 배우고 수학적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공식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경제인데요. 금융이라기보다는 경제에 가까운데 효용함수의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이제 효용함수 가르칠 때 다짜고짜 효용은 뭐고 효용함수는 이렇게 돼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함수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에서부터 시작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음료수 한 잔의 만족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 음료수 한 잔의 만족감은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뭐 충분히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반영하려면 수학적으로 문제를 표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효용이라고 하는 개인의 만족감을 표현하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만을 다루기를 할 거다. 그럼 핵심적인 요소는 뭐겠니? 애들한테 충분히 논의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보통은 이제 소비량이라고 결과가 잘 나오는데 애들이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닐 경우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그중에서 특히 소비량을 핵심적인 변수로 삼았다라고 해서 효용함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지도를 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모델링 과정들을 좀 경험하면서 애들이 효용함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면은 떤 효용,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량의 함수구나라는 것까지는 이제 접근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학적인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효용함수의 그래프가 아마 가장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한테 소비량과 효용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피자가 뭐 처음 먹을 때는 배고플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효용이 높아지지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효용이 점점 떨어진다. 아이들도 체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인 거고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소비량이 많으면 효용이 증가한다. 하지만 효용의 변화량이 점점 감소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말로써 익히게 하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이제 현실적인 현상인 건데 이런 현상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발문을 하면은 이제 애들이 셋 중에 효용함수의 그래프는 뭐겠니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애들은 금방 찾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못 찾아요. 역시 뭐 한참 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게 답이겠구나라는 걸 이제 찾아내게 된다라는 거죠. 금융이든 뭐 수학이든 이런 식으로 어떤 맥락을 먼저 던져주고 수학화하는 과정들을 점점 거치면서 어, 지도를 해야 금융 맥락도 경제 맥락도 같이 살고 수학 맥락도 같이 산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71 법칙 다시 금융으로 돌아온 건데 보통 이제 원리학계 많이 가르치다 보면 많이 하잖아요. 70의 법칙.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과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인데 투자 원금을 두 배로 만들면 수익률 71 수익률로 나누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우리야 뭐 이제 여러 번 많이 들어봤던 얘기지만 학생들은 굉장히 생소해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직접 계산을 시켜보면은 얼추 맞네라고 신기해하죠.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신기하고 블러한 거잖아요. 70의 법칙이 언제나 잘 성립할까?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에 따라서 그 원리합계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6에서 8% 수익률을 가질 땐 잘 먹는데 뭐 아주 수익률이 낮거나 수익률이 아주 높을 때 좀 이렇게 결과 안 맞는 법칙이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경험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 물어볼 수 있겠죠. 70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과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70 법칙이 왜 n을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예측력을 갖는 걸까? 그리고 밑에 계산한 결과에서 보듯이 n이 6에서 8 근처인 때는 정확하게 잘 들어맞는 것 같은데 수익률이 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을 땐 들어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잘 알려진 현상에 대해서 현상에 갖는 법칙이 갖고 있는 한계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렇다면 이걸 수학적으로 분석해보자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수학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리의 원리 합계를 가지고서 투자금이 두 배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은 2A. 여기서 이제 뭐 당연히 N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A를 약분하고 로그를 취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n은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r분의 1이 되는데 72의 법칙을 이제 수학적으로 적어보려면 하면은 애들이 좀 고민을 하지만 여기까지는 유도가 되거든요. 이게 대충 r분의 70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수학 70의 법칙이라고 하는 아까 그 법칙을 식으로 수학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r분의 70이라는 식을 사용한 이유는 뭐고 6에서 8%를 벗어날 때 결과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어떤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가르쳐 주면 이걸 그래프 그리는 활동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fx는 아까 앞에서 식의 좌변이었고 gx는 x분의 70입니다.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대충 얼추 비슷하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네 두 개의 그래프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변에 있던 로그가 들어간 복잡한 식을 우변에 있는 간단한 식으로 모델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고 또 6에서 8%에 잘 맞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빼죠. 함수가 좀 지워졌는데 여기서 fx, gx를 빼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8%쯤 됐을 때 거의 딱 제로를 지나가거든요. 그 차이가. 그래서 8% 근처에서 잘 맞는 공식이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꽤 높은 수준의 수학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게 되고 기존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뭐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나서 갖게 되는 효용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나면 복잡한 대수적인 식도 그래프로 표현함으로써 조금 더 직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등등을 학생들한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72의 법칙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금융적인 리터러시, 그 수학을 다루면서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효용, 가치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마 시간이 이게 지나고 나니까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인데 네 번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교육도 그렇고 이제 경제수와 관련된 수행평가 자료들도 그렇고 좀 여러 개를 쭉 많이 보는데 제가 느끼는 한계는 이쪽이었어요. 금융교육은 경제적 상황에서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 개인의 재무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거는 그 마침 안내해 주셨던 연초에 왔었던 그 공문에 들어있는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금융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와 신용교육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시경제 흐름 익히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금융소비자 보호, 저축과 투자 교육 방법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쭉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은 이런 것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적합한가 그리고 이제 충분한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어떤 학교의 어떤 본연의 역할,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금융교육도 거기까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 청소년 금융교육에서 저는 윤리적 차원이 사실 많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리터러처 리뷰가 좀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 실, 적어도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윤리적 차원을 대두시켜 놓고 하는 그런 접근은 국내 문헌에서는 잘 못 봤고요. 그 외부 문헌들을 좀 찾아보면 어떤 금융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적 구조, 빈곤, 최저임금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이런 금융교육에서 윤리적 차원을 강조하는 게 물론 개인의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회 전체 어떤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꼭 이래서만이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사용도 그래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금융 파트를 가르칠 때는 꼭 금융 파트 혹은 뭐 경제 지표 이런 부분을 가르칠 때는 꼭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계속 수행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2000년, 2022년 뭐 그때쯤부터요. 저는 이제 금융교육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윤리적 요소, 사회정의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관련된 사례입니다. 경제수학 프로젝트 했었던 사례예요. 그 금융상품, 이제 우리가 보통 금융단원에서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은 뭐 대학 등록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재밌어 하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사회적 약자로 해서 금융상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프로젝트를 던졌고요. 한 3시간 정도 프로젝트 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1시간은 컴퓨터실 이용해서 보고서 쓰게 하고요. 활동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들어가며 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다양한 경제적 지원층이 있고 이를 위한 금융상품도 있고 막 그래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니네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 어떤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니? 이유를 적어보렴 하고 문제를 주고요. 뒤에 이제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도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하고 이제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서치하고 뭐 기관 보고서를 찾아보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상황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상품 설계 파트에 들어가는데, 요건 이제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다만, 근데 이제 60세 이후, 은퇴 후 예상되는 월평균 생활비 자료를 줘서, 그만큼 연금으로 매월 150만 원 받으려면 종잣돈 얼마를 모아야 되겠니? 요 정도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금융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1번에서는, 두 번째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은행의 예적권 상품으로 네가 30년 동안 얼마를 모아야 1번에서 네가 원했던 그 돈을 모을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제 은행에서 이자가 얼마나 되고 어떤 상품이나를 보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의 뭔가 금융상품을 만들어 봐라라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애들이 나오는 결과물들이 이 지는 느낀 점 이거 알려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실버 플러스 적금해가지고 노인 65세 이상 빈곤층 노인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서치해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런 상품들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접근 상품을 만드는 거고 옵션들이 재밌는 게 좀 있죠. 65세 이상이면은 연이율 3%, 근데 차상위계층은 연이율 4.5%고 기초생활수급자면 4.5%인데 세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 교육에 대해서 무상 제공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좀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요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소년, 소녀 가장이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 약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자기가 자료를 찾아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들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든든한 적금이라고 소년, 소녀 가장들이 들 수 있는 어떤 적금 상품에 대해서 계속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기 상품 만드는 것, 자기 돈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도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금융적인 혜택을 생각해 보는 것도 충분히 어떤 금융 소양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고 나서 학생들이 느끼는 점들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노인 빈곤에 대해서 접했을 때는 남일처럼 느꼈고 안타깝긴 했지만 별로 마음에 오래 담아두진 않았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고 속상했다. 그래서 소외된 노인 복지에 대한 제도들이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어떤 금융적인 교육을 하면서도 충분히 어떤 사회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어린 친구들이 어, 고통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데 수행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적금 등록금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비해야 되겠다. 기존의 금융 교육에서 우리가 많이 추구했던 것들, 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였지 않았나라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표, 경제지표 다루는 단원에서 했던 건데요.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사회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이제 지표, 우리가 경제지표 단원에서 프로젝트 할 때 보통 경제지표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좋죠. 경제지표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표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지표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표가 의미하는 현실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표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표를 가지고서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를 만들었고, 이제 겟마인더를 썼습니다. 겟마인더는 어쨌든 경제 지표들을 많이 제시해 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겟마인더 사이트 들어가서, 이런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모순을 니네가 그래프로 표현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겟마인더를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활동지고요. 그래서 평소 관심 있던 사회 문제를 가지고서 겟마인더 지표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봐라라고 학생들을 제시를 했고, 학생들이 냈던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켜야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 소득이고 세로축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그래서 국가별로 그
개인별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득, 경제적으로 이득을 갖게 하는 건 환경 오염에, 어,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국가들이 소득이 크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학생들 스스로도 스튜던트 에이전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회 문제 해결 방안까지 같이 고민해줘야 단지 책상 안에서만 고민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유학생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어떤 인간개발 지수라는 게 있나 봐요. HDI라는 지수가 있는데 소득과 HDI와 태학 아동 비율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엮어가지고 버블 차트 가지고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가로축은 소득, 세로축은 인간개발 지수. 그래서 역시 소득이 많으면은 인간개발 지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소득과 교육, 빈곤, 실업 이런 것들이 비례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학생이 문제의식을 삼았고요. 예, 지구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결과까지 만들어보는 그런 수행평가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마지막 사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금융교육 혹은 뭐 금융과 수학 그 맥락 안에서 사회정의적인 요소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례들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시간이 거의 마무리 끝이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맥락의 문제를 우리가 수학 선생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사실은 제 고민이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금융교육 하는데 수학 선생님들 와서 한몫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생각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냐면 금융 맥락이 수학적 모델링에 되게 좋은 소재가 된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의 문제로서 금융 맥락이 다루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금융을 배우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또 어려운 수학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에 의해서 수학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금융과 수학이 좀 이상적인 방식으로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방식으로 접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금융교육에서 사회정의를 고려한 접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리적 가치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많이 논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그렇다면 금융교육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정을 고려한 접근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요새 최근에 어떤 교육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강조하는 그런 방향성에서도 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 끝이고요. 공유창은 띄워놓고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훌륭한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좋은 수업 사례 소개해 주셔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교육에서 윤리적 차원의 어떤 논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사회과에서도 뭐 통합사회나 경제 수업 같은 걸 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좀 환기시키고 또 지식을 알려주는 수업은 많은데, 뭔가 윤리적 차원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회 정의까지 고려하는 수업은 거기까지 많이 개발되고 있고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이제 아무래도 금융 수업은 좀 개별 교사 역량에 많이 달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제와 관련된 수업은 많이 개발이 됐는데 금융 경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많이 적을 뿐더러 또 어렵고 하다 보니까 수업을 하기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융 경제와 관련된 금융 경제 수학 관련된 수업에서도 그런 사회 정의를 고려한 수업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개발되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수한 수업 사례를 먼저 해보신 분들께서 이렇게 연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는 KDI에서 경제 수학 수업 연수가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연수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좋은 수업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좀 공유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면 됩니까? 이경 선생님 뭐 채팅에 혹시 또 질문 다른, 주셨는데. 리플 또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말씀해 저 주시기. 질문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공동체랑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실제 그런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호응은 어떤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냥 비교했을 때, 너가 이런 금융교육을 하면 너한테 네 삶에 도움이 돼. 라는 그런 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수업 프로젝트랑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상품 만들기처럼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랑 아이들의 이제 뭐 관심도, 호응, 혹은 뭐 반응은 어땠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차이가 좀 있는지. 그런 게 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 수학 아주 초창기 처음 할 때부터 요 금융 파트는 어떤 개인적인 재테크 차원에선 접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애들한테 재테크 하는 건 어차피 성인 되면 필요해서 할 거라서 사회적 윤리의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먼저 접근했기 때문에 비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애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일단은 시간을 되게 많이 주고요, 생각보다. 한 3시간 경제 수학 시간 중에 프로젝트 수행평가라고 3시간 주면 저희 애들한테는 되게 긴 시간인 편이고, 그리고 데이터들을 많이 주거든요.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정보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찾아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그리고 이제 뭐가 좀 들어갔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포스터 그리기가 꼭 들어가야 애들이 신나게 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참여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입시 많이 하는 학교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어쨌든 다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뭐 단순히 입시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얘기해보면은 인상 깊었다라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주무의 종료가 3분 남았는데 이경원 선생님 윤리적 고려사항의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궁금하다. 그거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순수하게 도덕적인 상황이고요. 사회 정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 단순히 수학 시간이라든가 금융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 의식 교육이라는 거 뭐랄까 민주시민 교육 그런 차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고 저희 학교 학생들의 참여와 성취 말씀드리면은 참여는 열심히들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경제 수학 하는 애들이 경제 하는 애들도 좀 있고요. 인문계열 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경제적인 얘기 그리고 사회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들어오고 성취는 사실 다 기본적인 건 해요. 기본적인 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성취는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고 다만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저는 이제 보통 퀴즈 많이 하는데 오픈북으로 계속 퀴즈를 돌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애들이 또 성적 욕심은 있어가지고 공부는 안 하는데 성적 욕심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돌리다 보면은 오픈북 시험해 보면은 그때 막 주로 공부 많이 하고 성취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긴 합니다. A, B, C 해보면은 대충 A, B가 거의 대부분이고 A가 한 60% 정도 나오고 B가 나머지 30%, 그다음에 C가 10%안 되게 그렇게 나오는 정도의 성취가 나왔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회의 종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 더 질문 없으면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할까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네, 계정은 따로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네, 또 궁금한 부분은 또 이제 혹시 카톡으로 더 남겨도 될까요, 선생님?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발표 공유해주신 오국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